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늘 고민만 하던 일을 오늘 실행에 옮겨봅니다. 사연을 꼭 한 번쯤은 시청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그런 데서 맛집 식당 소개가 흔히 다뤄질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서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지고는 하는 사람입니다. 금세 추억 여행을 다녀오게 되죠. 저희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신 바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최고로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엄마가 원래 식당을 하려고 하셨던 분은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간절하니까 더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강했으니까 식당 일에 뛰어드셨던 측면이 강했죠. 저는 제 위로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습니다. 제가 막내이고요. 언니하고 제가 12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꼭 맞게 띠동갑으로 태어났어요. 집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어요. 썩 평탄하다고는 할 수 없었죠. 그런데다가 언니가 크게 아픈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언니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병원에 입원한 뒤 많이 울었어요. 나는 이제 끝났어. 입시도 망했고 대학도 못 갈 거고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 될 거야. 의기소침해져서 절망까지 하던 언니를 옆에서 엄마께서는 달래주셨고 어떻게든 힘을 북돋아 주려고 애를 쓰셨어요. 어렸던 저는 눈만 말똥말똥하게 뜬 채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죠. 아직 한참이나 어린 막내 동생의 자기를 달래려고 애쓰시는 엄마의 모습까지 보면서 언니는 마음이 아파진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진작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했어요. 중학교 다니는 내내 놀다가 이제서야 뒤늦게 마음 다잡았다고 하늘이 나한테 벌을 주나 봐요. 나만 생각해선 안 됐는데 동생들이 있다는 거, 내가 장녀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항상 명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엄마한테는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엄마가 정신 차리고 제발 공부 좀 하라고 했을 때 반항했던 날들이 미치게 후회돼요. 하진아, 너는 어렸잖아. 그리고 너 지금도 어려. 그러니까 충분히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도 하는 거야. 엄마는 우리 큰딸을 한 번도 탓한 적이 없어. 부족한 걸로는 너보다 내가 훨씬 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걸?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치료에 전념하자. 꼭 나쁜 병을 물리쳐내는 거야. 아자아자. 알았지? 네, 엄마. 지금까지 엄마 진심도 모르고 나는 아무래도 바보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파 보니까 내가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 아깝네요. 근데 엄마, 혹시 아빠는 오늘 안 오실까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한테 드릴 말씀도 많고요. 그게 기다리면 오실 거야. 아직 바쁜 게 마무리가 안 됐나 봐. 그것만 끝나면 곧 오시겠지. 설마 이번엔 큰딸 얼굴도 안 보러 오시려고? 그러면 그게 어디 사람이니? 짐승이지. 아빠 요새 맨날 바쁘신 거 저도 알아요. 그래도 오늘은 와주실 것 같으니까 기다려볼게요. 어느새 기운을 차린 듯 언니가 눈물을 훔치면서도 인매가 슬그머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 옆에 딱 붙어 계셨고요. 저는 아빠가 과연 언제 오실는지 그걸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날 아빠는 병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언니는 괜찮다고 말하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누웠으나 씁쓸한 눈빛을 저는 보았습니다. 엄마는 속상해 죽겠다는 얼굴을 하고 계셨고요.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엄마의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엄마, 아직 아빠 안 왔어? 아빠 언제 와요? 아휴, 우리 하영이 잠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졸리면 그렇게 눈 비비지 말고 얼른 자. 아빠는 기다려봤자 안 올 것 같으니까. 왜요? 왜 안 와요? 아빠는 밖에서 일해요? 그래, 맞아. 일하시는 중이야. 하영아, 지금 언니가 많이 아픈 거 알고 있지? 앞으로 얼마 동안 병원 생활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치료를 많이 받아야 하거든.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 거야. 병원에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럼 집에 가면 안 돼요? 치료가 필요할 때면 병원에 오면 되잖아요. 그쵸? 우리 하영이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영특하니? 그런 생각을 당최 어떻게 했을까? 그치만 하영아, 치료를 받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겨서 꼭 병원에 있어야 돼. 병원은 우리 집이 아니지? 우리 집이 아니니까 지내는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이해해주면 좋겠구나. 병원에서 지내는 돈을 벌기 위해 아빠가 많이 바쁘신 거야. 엄마께서는 어떻게든 어린 자식들에게 솔직하면서도 좋은 대답을 내놓으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그 노력 덕분에 저는 아빠를 우리 가족을 위해 언제나 고생하시고 힘들게 돈을 버시는 영웅으로 인식하며 자랐습니다. 병원 생활이라는 건 시간과 돈을 모두 함께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대체로 엄마와 함께 병원에 붙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루했고 심심했지만 병원이 아니면 제가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당시에도 희미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병문안으로 오셨는데 엄마를 향해 학원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했던 거기 입시학원 있잖아. 학교 바로 근처에 있는데 내가 우리 하진이네 이야기 잘 해놨더니 이번에 학원비 깎아주겠다고 답변이 왔어. 어머나, 그게 정말이에요? 세상에 진짜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간절했거든요. 내가 거기 원장 지인하고 건너 아는 사이라고 했잖아. 아무튼 이야기 잘 됐으니까 연락해서 하석이 언제부터 보낼 건지 그런 거나 얼른 상의해봐. 네, 그럴게요. 오늘 바로 전화해봐야죠. 하석이가 혼자 시간 보내는 게 마음도 걸리고 공부는 또 시켜야겠고 이래저래 심란했었는데 너무 잘 됐네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엄마는 한박 웃음을 지으셨죠. 언니가 입원한 뒤로 그런 환한 표정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기쁨의 박수를 쳤어요. 학원비라는 게 당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른 채로요. 알고 보니 오빠가 다닐 입시학원 이야기였는데요. 원래 오빠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교과서도 안 보고 만화책이나 좋아했고요. 그랬던 사람이 언니가 몸이 안 좋아지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이 떨어진 이후로 마음을 좀 다잡더라고요. 학교가 파하면 그대로 사라져서 당최 어디서 놀다 오는 건지 모르던 오빠였는데 엄마가 등록해주신 입시학원에 조용히 엉덩이를 붙이고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과목을 수업하는 학원이라서 비용이 관건이었고 저희 집에는 그럴 돈이 없어 난감했었는데요. 학원비 할인이 들어가서 천만다행이었죠. 어쩌면 그게 저희 집의 풍경을 크게 바꿔놓은 한 획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빠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는 병원에서 그림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손장난을 치듯이 가볍게 그리는 그림에 소질이 있었어요. 누가 알아준 것도 아닌데 원래부터 그런 재능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저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났고 곧잘 부러움을 받아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그림 잘 그리는 건 친구들의 이목을 끌기 좋은 요소였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저에게 그림을 요청해왔죠.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가족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낼 때마다 다들 저를 부러워했던 게 있었습니다. 와, 하영이 아빠 경찰이래. 경찰? 우와, 진짜 멋지다.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 친구들이 눈을 빛낼 때마다 저는 아빠가 경찰이라는 사실이 뿌듯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괜스레 선생님들도 저를 좋은 시선으로 주목하시는 것만 같다는 착각도 들었고요. 언니의 어렸을 적 장래희망은 선생님이었다죠. 오빠는 파일럿이었고요. 저는 경찰이었습니다. 색종이 위로 경찰이라고 적힌 삐뚤빼뚤한 글자를 엄마는 귀신 바라보듯 하셨어요. 경찰이 되고 싶다고? 하영아, 너 무슨 생각으로 장래희망에다가 경찰이라고 적어놓는 거야? 왜 경찰이 적은 건데? 아빠가 경찰이니까요. 저는 방긋방긋 잘도 웃으며 자랑스레 대답했어요. 엄마의 표정에 망연자실한 기운이 내려앉고 있는 것도 모른 채 그때는 잘도 그렇게 굴었습니다.
아마 어린 자식에게 티는 못 내시고 엄마는 속으로만 한숨을 내셨을 거예요. 아빠는 내내 바쁘신 분이었고 그러는 동안에도 병원 생활은 이어졌습니다. 시간과 돈이 동시에 미친 듯이 들어가는 병원 생활이 드디어 막을 내렸죠. 끝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언니가 무사히 병마와 싸워내고 완전히 태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엄마는 끝내 감격의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제가 직접 만든 종이꽃을 선물로 건넸어요. 오빠는 겸연쩍은 얼굴로 축하해라고 인사를 했지만 그것이 최선임을 저희 가족은 다 알았기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빠는 계시지 않았어요. 참고로 언니는 고등학교 학력만 따로 따낸 거였고요. 대신에 오빠가 대학을 잘 갔습니다. 처음에는 미끄러져서 재수 생활을 거친 뒤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주 보람된 순간이었죠. 바로 그 무렵에 아빠는 범인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크게 다치셨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엄마의 곁에는 제가 함께였습니다. 대체 누가 알아준다고? 이러고 사는 걸 도대체 누가 알아준다고 자꾸 이러고 사는 거야? 대체 왜? 일반 사람들은 넘어져서 몸에 생채기만 나도 호들갑 떨고 그러고 사는데 넘어지고 다치고 부러지고 찔리고 치이고 이 모든 걸 왜 당하면서 사는 거냐고. 자식들도 있는 사람이. 이제는 제발 이러고 좀 살지 말자. 이러다가 화병으로 내가 먼저 돌아가시겠다. 내가 먼저 죽겠어. 응급수술을 받고 나신 아빠의 얼굴은 멍자국으로 이상해 보였고 몸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죠. 상처를 감싼 붕대, 그것은 결코 훈장이라고 엄마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발 떨어졌으면 하는 거머리로 보셨죠. 저는 일을 하시던 도중에 크게 다치신 아빠께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말씀을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 엄마를 초조하게 바라봤다가 이내 제 생각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어느새 눈물을 닦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조용히 그 등을 두드려드렸죠. 저도 어느새 머리가 컸다고 이성 교제에 관심이 가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같은 반 남자애와 서로 사귀니 많이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생각만 해도 즐거워서 킥킥 웃으면서 방구석에서 연애 편지를 끄적거리고 있던 저를 발견하신 엄마가 묘한 눈길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보니까 새삼 우리 하영이가 많이 컸구나. 마냥 아기 같던 우리 막내 꼬맹이 아가씨가 어느새 이렇게 자랐네. 하영아, 너 아직도 경찰이 되고 싶어? 장래 희망이 여전히 경찰이야? 경찰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딱히 되고 싶은지 뭔지 헷갈려요. 그렇구나. 생각이 바뀌어가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야. 엄마는 우리 하영이가 경찰 같은 건 안 됐으면 좋겠다.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직업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경찰 같은 걸 할 이유는 없지. 되고 싶다고 해도 힘든 게 경찰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빠만 봐도 남다르잖아요. 여기서 네 아빠 얘기는 하지도 마. 하영이 너는 이 다음에 경찰 된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결혼도 경찰하고는 절대 안 돼. 알았지? 엄마는 작게 이를 갈고 계셨어요. 저는 그 매서운 기세에 눌려서 눈만 크게 뜬 채 입은 꾹 다물고서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어느새 연애편지는 조용히 덮어둔 뒤였어요. 엄마는 꾸깃해진 연애편지를 응시하면서 한숨을 토하셨죠. 연애도 안 돼. 경찰하고는 사귀는 것도 반대야. 하여간에 경찰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 엄마는 진짜 경찰 쪽이라면 이제 친절머리가 나는 사람이니까. 막내 자식인 제가 모르는 친정 부모님의 사정이 아무래도 여러 존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적 저는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얼굴빛이 사색이 되는 엄마가 전전긍긍 하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빠의 동료분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기도 하셨었죠. 친가 식구들은 대체로 이런 아빠의 생활을 멋지게 바라보고 자랑스러워했으며 든든해하였습니다. 집안에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것이 마침 보업처럼 여겨진다는 소리도 서슴없이 다들 했었죠. 그리고 이런저런 자문을 아빠에게 구하려고 했고 쓸데없는 하소연을 늘어놓는 것은 덤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매번 역력했어요.
그러면서도 친가 식구들은 아빠가 다치시면 금세 곡소리를 내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나 힘들게 투병 생활을 이어갈 때도 시큰둥했던 사람들이 말이죠. 아빠의 아니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하였어요. 그래서 친가에 갈 때면 엄마는 소외감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반면 외가 식구들은 복잡 미묘해 보였습니다. 아빠를 향해 보이는 반응들이 늘 언제나 그랬어요. 외할머니께서 착잡한 표정을 지으신 채 엄마를 가까이 부르셨던 날 저도 있었습니다. 너 이번에 하석이 대학 보낼 돈은 있니? 외할머니의 물음에 엄마는 침묵부터 지키셨죠. 사실 그것으로도 모든 대답, 모든 설명이 된 셈이었던 듯 싶네요. 고개를 떨구셨던 엄마는 돌연 피식 웃으시며 고개를 번쩍 드셨습니다.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땅을 파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학에 입학시키기만 하면 되니까요. 재수생활 기특하게 잘해낸 내 새끼인데 다 해줘야죠. 해줄 거예요. 엄마도 아시죠? 제가 제 새끼들만 보고 가는 거요. 당당한 어투로 말씀을 하셨고 뒤에서 몰래 지켜보던 저도 덩달아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외할머니는 착잡한 얼굴빛을 그대로 두신 채 이런 되물음만 하실 뿐이었어요. 그래서 돈 없어? 그러자 이번에는 엄마가 떨리는 한숨을 뱉으셨고 그 숨에 딸려 나온 당당함은 밖으로 흩어져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미치겠어요, 엄마. 네. 저희 돈 없어요. 엄마의 목소리와 함께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던 것 같아요. 가슴이 막 아파왔죠. 외할머니는 엄마의 모친이신데 그 당연한 사실을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알고 있음에도 엄마 역시 누군가의 자식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이 돼서야 저도 제대로 인지를 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의 뒷모습이 그렇게 나약해 보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외할머니가 인자하고 인내심 가득한 인상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고요. 며칠 뒤였는진 모르겠으나 외할머니께서 돈을 주셨습니다. 오빠가 대학에 다닐 돈이었죠. 귀중한 학비였어요. 그건 외할머니께서 그간 조금씩 어렵사리 모으신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용돈을 받으셨던 걸 아끼고 아껴가며 모으신 돈이었어요. 틈틈이 모았다가 내어주신 그 은혜 앞에서 엄마는 몇 번이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오빠의 소감은 이러했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볼게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오빠도 알았으니까요. 명문대 간판을 획득한 자식을 두신 엄마가 식당 일을 시작하셨던 것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언니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었던 나이와 같았죠. 그 나이가 되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은 결코 어른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생각으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때는 결혼한 언니가 유산을 겪은 이후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몸이 약해서 유산을 한 건가 싶었는데 그렇지만도 않았더라고요. 몸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산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죠. 나는 왜 항상 이 모양 이 꼴일까? 결혼하고 나서도 결국 이러고 사네. 나 진짜 모두에게 면목이 없어서 차라리 그만 살고 나 같은 건 이쯤에서 죽어 없어져서 모두 마음 편하게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 수술을 앞둔 전날 언니가 차마 눈물도 흘리지 못한 채로 그런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건네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는 그 앞에서 스스로를 자책하셨죠. 하진아, 아니다. 우리 큰딸에게는 아무 잘못 없어. 이 엄마가 다 잘못한 거야. 내가 하진이 너를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게 잘못이야. 내가 죄인이야. 나를 원망해라. 내가 미안하다. 당신의 가슴을 치며 그렇게 사과를 하시는 엄마를 보는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빠는 간신히 억지로 울음을 참는 모양새였고요. 엄마 품에 안겨 눈물을 떨구던 언니가 문득 어색한 인매로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아직 안 오셨어요?
이쯤이면 도착하실 때 됐는데 아직 연락이 없었나요? 저는 그 모습에서 옛날에 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빠를 찾았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와 정확히 겹쳐 보이는 상황이었죠. 엄마는 조용히 고개만 가으르저으셨어요. 그리고 언니는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죠. 수술은 무사히 끝났으나 예정했던 것보다 더욱 대수술이 되는 바람에 수술 시간이 길어져서 걱정스럽게 가슴을 졸여야만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어요. 야근을 마치고 언니한테 와봤던 형부는 집에 들렀다가 출근을 하실 작정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집으로 향하셨다가 그만 그 길에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심각한 중상을 입으셨어요. 목숨에 지장이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었고 기적일 정도의 부상이었습니다. 일을 다니고 자시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의 회복에만 전념하셔야 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형부네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언니를 보살피러 병원에 들렀다가 형부가 그렇게 되신 것이었으니까요. 형부네 집안은 형편이 빠듯해도 가족들끼리 단란하게 열심히 살아온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형부가 꽤 오래전부터 그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언니보다 5살 연상인 형부는 수더분한 인상에 말수가 매사에 정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점이 믿음직스러워서 아빠도 대번 당신의 사위를 마음에 들어 하셨었죠. 그랬건만 결혼 1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애초에 한번 크게 아팠던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었어. 멀쩡한 아가씨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반대하지 못했던 우리 식구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우리 민영이가 얼마나 건실하고 건장한 아인데 자기 가족이라며 끔찍하게 생각하는 착한 녀석인데 결혼 하나 잘못해서 이게 뭐야? 형부에게는 먼 친척 형들이 되신다는 분들까지 찾아와서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병원이었고 언니가 있던 병실이었어요. 저희 언니도 환자예요. 환자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실에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무례하시네요. 제가 발끈해서 외치자 엄마께서 갑자기 제 팔을 잡으셨어요. 하영아, 너는 가만히 있어. 그치만 엄마, 형부가 그렇게 되신 게 언니가 그런 건 아니잖아. 게다가 누구보다 속상한 사람이 바로 언니인데 왜 계속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김하영, 엄마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저는 왜 저에게 화를 내시는 건지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정중한 자세로 그분들을 향해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마음 상하신 거, 너무나도 힘드신 거 다 압니다. 드릴 말씀이 없고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희 딸이 그 원망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탓하시려면 엄마인 저를 탓하세요. 제가 낳은 제 자식의 잘못은 모두 어차피 제 잘못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 아직 수술받고 나서 회복도 다 하지 못한 아픈 제 딸에게는 그러지 마시고 사지 멀쩡하고 건강한 저를 원망하세요. 저를 욕하고 때리신다고 해도 전부 다 감수하겠습니다. 언니는 울고 있었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쥔 상태였습니다.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자식으로서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원망의 화살을 돌리러 왔던 그분들은 엄마의 정중한 저자세에 주춤하면서 저마다 할 말들을 잃어버렸죠. 상태가 무척 안 좋았던 형부는 며칠이 더 지나면서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장애로 남을까봐 걱정했던 다리의 상태도 기대 이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불행 범벅에서 건져 올린 한 줄기의 희망의 씨앗이었죠. 오빠는 본인이 잘못된 선택만 내리지 않았어도 이런 상황에서까지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온 가족이 머리를 싸매지는 않았을 거라며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노라하는 대학을 나온 오빠에게는 크게 2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알아주게 탄탄한 중견기업에 가느냐, 아니면 신생에 속하는 곳이긴 하나 돈을 2배로 더 주는 기업에 가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오빠는 후자를 골랐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자 한 선택이었으나 설마 그 회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 망해버릴 줄은 몰랐던 것이죠. 뉴스에도 나왔던 일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문을 닫은 회사의 이야기로 뉴스가 시끄러울 때 오빠는 커다란 충격을 입은 채로 집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월급이 2달이나 밀린 상태였더라고요. 순진한 것도 아니고 아예 멍청했지. 내가 대학은 왜 나왔을까? 이렇게 멍청하게 살 것 같았으면 대학을 갈 필요도 없었는데 그간 내가 헛수고만 하면서 살아왔나 봐. 오빠가 그렇게 풀이 죽어 말하는 모습은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저도 우울해졌고 일련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자꾸만 복잡해졌어요. 공부가 될 리가 없었죠. 저희 집에는 왜 자꾸 심란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들었어요. 그러던 와중 친정 부모님이 크게 싸우셨습니다. 나라를 위한 거라고? 우리나라 사회를 위한 거라고? 그래, 참 멋있네, 당신. 직업적 사명감 하나는 아주 끝내주는 남자야. 당신하고 삶아떼고 살아본 내가 그건 인정할게. 근데 당신, 나는? 우리 자식들은? 우리는 생각 안 해? 우리를 위해서는 당신이 뭘 해줬는데? 한 번이라도 우리를 우선으로 둔 적이 있기는 해? 우리 위해서 하나라도 희생을 해봤냐고, 당신이? 하진 엄마, 한동안 잠잠하다 왜 또 이러는 건데? 왜 또 이렇게 성질 부려? 어차피 나는 하진이 엄마 당신한테 나를 100% 이해받을 생각도 그럴 욕심도 없다고. 진작에 이야기했었잖아. 기억나지? 아니, 기억 안 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암만 해도 내가 치매가 왔나 봐.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당신은 내가 치매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당신이 일 때려치우고 나를 돌볼 사람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시설에 보내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생각은 더더욱 안 들어. 내가 대관절 당신의 뭘 보고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겁도 없지. 정말 겁도 없었지 내가. 내가 도대체 뭘 안 해줬어? 뭘 못 해줬어? 내가 해줄 수 있는 한에서는 다 해주고 살았잖아. 돈이나 많이 벌어오든가 시간이나 많이 같이 보내주던가. 당신은 뭣도 아니야. 나와 우리 자식에게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허구한 날 당신이 밖에서 나쁜 놈 잡다가 나쁜 일 당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가슴 졸이고 살기나 했었지. 엄마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깊디 깊어서 제 방문을 슬쩍 열어둔 채 엿듣고 있던 저도 숨을 죽여야만 했어요. 아빠의 한숨소리만 두어 차례 들려왔습니다. 엄마는 잠시 후 비웃는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장사를 하지 그랬어. 그런 거라도 했으면 좋았잖아. 당신 성실하긴 하니까 식당이라도 성실하게 운영했다면 지금보다 형편은 아주 넉넉했을 거야. 그랬겠지. 하지만 그랬다면 지금의 내가 가진 자긍심은 없었을 거야. 웃기고 있네. 자긍심 같은 소리 하지 마. 그게 뭔데? 그게 밥이라도 먹여줘? 배를 불려줘? 당신은 나이 먹어갈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해져가. 당신도 알지? 내가 낳은 자식들의 아빠만 아니었어도 나 진작에 당신하고 갈라섰어.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지금도 그러고 싶어. 엄마가 그 정도로 분한 감정을 고스란히 아빠를 향해 직격으로 드러내신 건 거의 처음이신 듯하였습니다. 그동안 두 분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기는 했었으나 이토록 감정적인 설정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친정부모님이 이혼이라도 하시게 되면 어떡하나 상황이 영 좋지 못한데 이혼이라는 일까지 벌어지면 그걸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 밤새도록 잠도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이혼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이 남다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이혼에 대한 걱정으로 제가 매번 잠을 설치고 있었을 때 의외의 상황이 전개가 됐던 겁니다. 엄마는 절친한 이웃 아주머니께 아빠와의 일을 하소연하셨는데요.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말이야. 혹시 식당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어?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이번에 확장 이전하는 식당이 하나 있거든. 새로 직원도 뽑을 거라고 내가 들었는데 돈도 엄청 많이 줄 예정이라네. 내가 이런 거에 빠삭한 서식통인 거 알지? 혹시 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얘기 전해줄 수 있어. 어때? 난데없이 식당 일자리 정보를 듣게 되셨던 거예요. 그동안 엄마는 일이라고 하면 거의 생산 공장에 다니셨습니다. 단기로 파출부 일도 종종 다니셨고요. 식당 일은 동떨어진 얘기였지만 이상하게 엄마는 바로 그 순간에 해봐야겠다는 생각만 드셨다고 합니다. 이상하리만치 그 식당에서 꼭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드셨다네요.
얼떨결에 그렇게 엄마가 식당 일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되셨죠. 저는 친정 부모님의 이혼 결심 소식이 아니라 엄마가 식당 직원이 되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마냥 기뻤고요. 제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에 엄마 또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앞으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된 게 전혀 걱정되지 않고 기대만 되네. 엄마도 기분이 아주 좋아. 씩 웃으시던 엄마의 미소는 식당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싹싹하고 손이 빠르고 장깨를 부리지 않은 직원을 모두가 좋아하였죠. 엄마는 어느새 그 식당 사장님 내외에 깊은 신뢰를 받으시는 존재가 되어 있었답니다. 엄마가 부지런히 일을 하시며 돈을 버신 덕분에 언니와 형부가 건강의 회복에만 전념하며 힘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지도 못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형부가 본인의 집안 식구들과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언니와 부부 사이는 너무나도 좋았고요. 유산의 그때 이후로 6년이 지나서야 언니가 다시 임신을 했고 이번에는 무사히 아이를 품에 안았는데요. 출산 이후에 몸이 좀 약해져서 언니가 더욱 조심하면서 살게 됐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언감생심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죠. 형부 또한 꾸준히 건강관리가 필요한 입장이었으나 그걸 열심히 지키면서 잘 살았었고요. 언니와 형부는 언제나 엄마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힘들게 살았을 거라는 말을 허심탄회하게 하였죠. 엄마는 일을 시작하셨던 그 식당에서만 영영 머물지 않으셨어요. 그 식당의 사장님 내외께서는 집안에 사정이 생겨 외국으로 나가게 되셨고 그러면서 식당은 먼 친척분께 넘기게 되셨는데요. 그때는 이미 엄마가 당신만의 식당을 차릴 구상을 마치신 뒤였죠. 그걸 알고 계셨던 사장님 내외께서 엄마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남겨주셨고 식당 자리까지 함께 봐주신 뒤 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식당을 차린 뒤 첫 술에 부른 배를 두드리게 되셨고요. 열심히 쉬지 않고 식당에 일을 나가시며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오신 뒤에도 공책에 식당의 이모저모를 정리하며 당신만의 조리법 연구일지를 적어 내려가시는 엄마를 보고 오빠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쫓기로 한 거였죠. 놀랍게도 오빠는 번역 일을 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도 원작이 일본인 만화책을 즐겨보더니 그쪽에 관심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일본어 번역 일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었고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새언니는 컴퓨터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집안이 엘리트 집안이라서 처음에 그거 알고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은 다 뒤집어졌었어요. 아유, 사돈댁은 가방끈이 길어서 그걸로 줄 매달고 63빌딩 올라도 되겠더라. 엄마가 너스레를 떨며 고개를 저으셨었죠. 하지만 새언니네 집안에서 아빠의 직업을 굉장히 높게 사시며 좋아했다는 사실을 굳이 입에 올리진 않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친정부모님 두 분은 정 하나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고 보기에는 그 정이라는 게 부족해 보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혼은 안 하고 계신다고 보기에는 이건 더욱 납득이 어려웠죠. 세상에서 가장 알듯말듯한 문제가 바로 친정 부모님의 문제 같았습니다. 저는 조금 부끄럽게도 경기도에 있는 어느 전문대를 나와서 전공을 살리지 못한 채 이런저런 가벼운 일자리를 떠돌다가 결혼이라는 자리를 찾아갔는데요. 친정 부모님을 보자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정말이지 이상한 점 투성 같았고 언니 부부를 보자면 결혼 생활은 서로만을 의지하는 것 같았으며 오빠 부부를 보자면 깔끔하고 건조하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사는 게 결혼 생활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결혼 생활이 저에게 펼쳐질지 궁금했는데 신기하게도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시부모님께서는 장장 20년을 별거 생활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혼은 안 하셨죠. 시아버지께서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시는 바람에 시어머니께서 화가 나서 그럴 거면 집 나가라고 한 게 시작이었다고 하던데 정말로 자세한 진실의 내막은 자식인 남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또한 결혼 생활이란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안 싸더니 식당 하신다는 게 난 또 기껏해야 백반집 하나 하시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번듯하게 돈이 잘 벌리는 가게였구만. 어쩐지 세아가 나는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우리 아들하고 천생연분 같았단다.
네 얼굴에 얼마나 복이 덕지덕지 붙었는지. 일단 제가 시어머니께 적어도 밉보인 며느리가 된 건 아닌 듯 싶었습니다. 시아버지 일 때문인지 걸핏하면 욱하시기 일수라고 남편에게 넌지시 들은 바가 있었고 그래서 걱정을 했지만 그건 기우였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굴에 볼살이 없어서 복스러운 인상이 아닌데 저에게 그런 희한한 칭찬을 해주셨고요. 무척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남편은 되게 떨떠름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하도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막무가내로 말씀도 많이 하셔서 남편은 자라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남편은 자라지 못한 거였죠. 정서적인 충족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남편은 저와 결혼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고 했어요. 막내 하영이까지 다 커서 결혼하는 것을 보게 되다니 잘된 일인데 기분이 이상하구만. 제가 소위 대박 가게라고 불리는 식당을 운영하는 집 딸이라서가 아니라 저와 성격이 잘 맞아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남편을 저희 가족들은 모두 환영해 주었어요. 엄마마저 쌍수를 들고 반겨주셨는데 오로지 아빠 한 분만 씁쓸한 미소를 머금고 있으셨어요. 아직은 막내인 저를 보내실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씀도 넌지시 건네셨고요. 그러나 저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 하였습니다. 어렸을 적 저에게 영웅이셨던 아빠는 제가 자랄수록 가깝고도 먼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힘들거나 슬플 때 혹은 기쁠 때 모두 함께한 사람은 엄마이시지 아빠가 아니셨으니까요. 그건 언니나 아빠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저희 자식들이 죽으면 구슬표 울며 슬퍼하고 후회하실 것 같은데 엄마가 돌아가시면 눈물이나 보이실까 하는 생각이었죠. 엄마가 돌아가시더라도 그렇구나 하고 마실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의 식당이 벅찰 정도의 기세로 잘 되고 있거나 말거나 관여를 안 하시는 아빠를 보며 제가 남남이라고 할지라도 저것보단 가깝겠다 싶어서 그런 못난 생각을 했던 거였죠. 하지만 그건 크나큰 제 착각이었다는 사실이 몇 년 지나지 않아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그날도 부지런히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던 엄마는 식당으로 향하시던 길에 심근경색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송된 병원에서 끝끝내 숨을 거두셨어요. 더 이상 아무런 고충도 없고 책임감을 등에 지고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식이 있는 곳으로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사무직 일을 하고 있었고 그날은 퇴근을 식당으로 해서 일을 도와드리고 엄마와 시간을 보내기로 예정이 되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엄마, 이거 지금 꿈이죠? 이거 현실일 리가 없잖아요. 고생만 하시고 자식들 위해서 한평생 쉬지도 못하신 엄마가 왜 억울하게 일찍 세상을 떠나가셔야 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엄마의 잠긴 눈을 애처롭게 바라보다가 울부짖은 뒤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남편이 곁에 있었죠.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꿈이 아닌 걸 재차 알아차린 뒤 저는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배를 어루만지면서 말이죠. 저는 그때 임신한 지 4개월 차였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무척 기뻐하시던 시기였어요. 설마 이런 끔찍한 일이 갑자기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빠는 묵묵하게 도리를 다하고 있었고 언니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얼굴을 하고서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둘 다 저보다 언니고 오빠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의 영정사진만 멍하니 바라보고 또 바라보셨어요. 그렇게 넋이 나간 아빠의 얼굴은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날카롭고 깊은 아빠의 눈매가 온통 멍해져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되신 것만 같았죠. 언니와 오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짧게 아빠와 나누었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마저 괜히 속으로 아빠를 원망이나 하며 멀찍이 있었어요.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아서 구석에 앉아 벽에 등을 잠시 붙이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세아가, 너 이제 좀 괜찮니? 뱃속 아가도 많이 놀랐겠다. 어머, 웬일이야 정말. 시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저는 결혼한 이후로 시어머니와 굉장히 살갑게 지내는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성향이 너무 다르기도 했거니와 남편이 시어머니와 있으면 불편한 기색이 되었거든요. 거의 안 보고 사는 시아버지를 차라리 편하게 생각하는 듯 싶었어요. 임신 사실을 밝혔을 때도 돈 이야기나 하시고 당신의 인생 한탄이나 하시고 그러셨을 뿐 축하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신 분이지만 어쨌든 와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라 시어머니께서 발걸음을 하신 것만 봐도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제가 훌쩍이자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들지? 추스른다고 해서 추스러질 게 아니지. 너는 앞으로 뱃속 아가나 돌보면서 그렇게 조심히 지내야겠다. 안 싸던 애 유지는 내가 이어받아야지 별 수 있니? 네? 유지요? 엄마의 유지라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식당밖에 더 있니? 앞으로는 내가 그걸 좀 해봐야겠으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너하고 네 집안 사람들하고 전부 미리 마음을 놓고 있었으면 해서 내가 시간 끌지 않고 지금 말하는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가 일구신 소중한 식당을 대뜸 받아가시겠다뇨. 이해가 안 되네요. 차라리 제가 하면 했죠. 너는 컴퓨터 똥땅거리면서 앉아서 일하는 게 적성에 맞는다고 지금 거기도 안 그만두고 그러고 있던 거잖아. 내가 그거 다 아는데 무슨 식당 일이니? 그렇다고 해서 네 형제들 중에 누구 하나 식당 할 만한 이가 있기는 해? 식당 운영이라는 게 좀 힘들고 고되니? 그러니까 안사돈도 그렇게 가셨지. 그 힘든 일 내가 맡아서 하겠다는데 너는 감사하다고는 못할 망정. 식당 매출 얼마 나오는지 어머님도 최근에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연 10억은 찍어요. 힘들고 고되다고 하시면서 희생하시는 것처럼 말씀 꾸며내실 식당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점점 머리가 차가워지고 정신이 또렷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하는 순간이라고 저 스스로 경고등을 켰었나 봐요. 눈물을 뚝 그치고 싸늘하게 말을 이어가는 저를 시어머니께서는 못마땅하게 째려보셨습니다. 상태가 아주 멀쩡하네. 말도 잘만 나불거리고. 고생하다 죽은 모친 불쌍해서 우느라 제정신이 아닐 줄 알았는데 이거 참 의외구나. 그렇다고 해도 너는 그 식당 영 안 어울려. 내가 하고 싶다니까 네가 그렇게 좀 만들어줘. 예전에 잠깐 식당 일 해보신 게 전부잖아요. 평소에 음식도 잘 안 해드시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아들 매번 아침밥 굶고 등교하도록 하셨잖아요. 그거 제가 다 아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래, 내가 솔직하게 말하마. 내 인생 안 풀린 게 화딱지가 나서 그런다. 그 식당 내가 맡아서 보상받고 싶어 그래. 됐니? 나는 짜증나게 지지부진하게 살았는데 죽은 네 애미는 그렇게 잘 되는 식당 해왔잖아. 부러워 죽겠어. 나도 한 번쯤은 좀 떵떵 걸어보자. 야 이년아, 너 대체 밑반찬 언제 내갈래? 너 잘리고 싶어 환장했어? 이런 유세 좀 떨면서 더 나이 들기 전에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고.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왔어요. 진짜 정신이 나간 분 같더라고요. 대박 식당을 운영하면서 유세 부리고 떵떵거리고 싶은 게 진짜 바람이라니. 돌아가신 엄마가 그런 마음으로 일구신 식당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화가 솟구친 제가 이를 갈며 정확히 말씀드렸죠. 꿈 깨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눈에 힘을 주시더니 제 뺨을 세게 때리셨어요. 어찌나 세게 맞았는지 귀가 다 멍멍했습니다. 그 소리가 하도 커서 모두의 시선이 이쪽으로 향했는데 그에 앞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신 뭐야? 감히 내 딸한테 손을 올려? 얼핏 듣자하니 식당 하고 싶다는 개소리나 짓거리던데. 하진 엄마 피와 땀으로 성공한 식당 어디서 날름 가루 세려고 해? 이런 미친년을 봤나? 이걸 찢어 죽일까 아니면 때려 죽일까? 아빠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매서운 기세로 다가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자식이니까 이렇듯 제대로 날이 선 기운을 드러내시는 아빠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범죄자들에게나 그러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날 아빠의 숨겨진 모습을 마주하자 저도 모르게 딸꾹질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만큼 압도적으로 살벌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절로 몸이 떨리시는 모양이었죠. 그러면서도 억지로 인매를 올리시더군요. 전직 형사시잖아요. 사람 함부로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텐데요. 아니지.
함부로 보복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실 텐데요. 정신을 다잡기 힘드신 건지 신랄하게 말씀을 뱉으시려는 와중에도 계속 횡설수설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장례식장에 모두가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을 확인하시고는 급히 몸을 돌리셨습니다. 저에게 입모양으로 너 나중에 보자라고 말씀을 남기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하영아, 괜찮니? 어디 얼굴 좀 보자. 저는 괜찮아요. 그보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다니 당연히 내가 할 일이었다. 내가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던 아빠는 돌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당신의 지난 모든 날들 그리고 엄마가 떠오르신 거죠.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빠를 안아드렸고 어느새 언니와 오빠까지 다가와서 모두 함께 부둥켜 안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울었고 다 울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후련하더라고요. 저는 정신 나간 시어머니를 앞으로 상대 안 하면 그만이라 여겼으나 아빠는 생각이 다른 모양이었어요. 전직 형사라는 명패에 흠집을 남기지 않으시기 위해서라도 이대로 물러서지 않으실 작정이었습니다. 저를 때리신 시어머니를 고소하신 겁니다. 나는 고소니 뭐니 이런 법 어쩌고 하는 거는 TV에서만 본 게 다인 사람인데 이런 순진한 사람을 골려먹으려고 들어? 지 애미 따라 뒤졌으면 하는 며느리녀는 그렇다 치고 너는 대체 뭐야? 기껏 키워놨더니 아들이라고 있는 게 이따위로 도움 안 되고 있는 거야? 이 죽일 놈의 자식!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몇 번이고 연락하셔서 화를 내셨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이 결국은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하였고 열이 끝까지 뻗치신 시어머니께서는 누군가를 만나실 생각이 드셨나 보더라고요. 그 상대를 알고 보니 이따금 만나고 계셨던 불륜 상대였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불륜 상대를 만나서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시려고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낙상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불륜 상대와 옥신각신을 하시던 와중에 그렇게 되셨어요. 각종 치료비 청구는 그래서 그 상대에게 하면 되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그때 잘못되시는 바람에 이제는 영영 휠체어가 없이는 이동하지 못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안 돼. 나는 연매출 10억 벌리는 식당 운영해야 하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 꼬라지가 돼야 되는 거야. 나 말고 이렇게 돼야 되는 연놈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날렸는데. 대체 내가 왜? 그런데도 식당 이야기를 입에 담으셔서 저와 남편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울부짖음을 보며 약간은 소름이 돋기까지 했었죠. 엄마의 모든 것이 담긴 그 식당은 아빠가 지켜가기로 하셨어요. 진솔한 아빠의 각오를 보신 식당에서 오래 함께 인연을 이어온 직원분들이 일심동체로 그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해주셨고요. 엄마의 부고를 뒤늦게 접하신 어떤 분들이 와주셔서는 아빠에게 귀중한 조언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오래전 엄마가 처음 식당 일을 하셨을 때의 그 사장님 내외셨어요. 참 감사한 인연이더라고요. 식당의 잡일은 언제나 형부가 때마다 와서 맡았답니다. 누구보다 엄마를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사람 중 하나가 제 형부예요. 그 마음이 행동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더군요. 엄마가 남겨주고 가신 그 모든 것들에 모두가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제 엄마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사셨던 분이 계셨다면 꼭 그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출산율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황혼 육아가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번 얘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남동생이 있어요. 제가 집안의 첫째인 장녀고요. 둘째 남동생이 저보다 3살 어리고 셋째 남동생이 저보다 4살 어려요. 둘이서 연년생이라 그런지 마치 쌍둥이처럼 자라났어요. 셋째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부터 저희 엄마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맞벌이 생활에 포문을 여셨습니다. 웬만큼 차분한 성정을 타고나지 않은 다음에야 어린 나이에 한창 자라는 남자애들이 얼마나 다루기 까다롭고 활기찬지 다들 아시죠?
그런 천방지축들을 제가 돌보고 책임져야 했어요. 제가 그때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이땐 슬슬 사춘기 온 여자애들이 꽤 있었거든요.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발육이나 정신적인 성숙이 빠르니까요. 그래서 저도 나름 예민해지기 시작한 때였고 어느새 이성에도 호기심이 생겨서 좋아하는 남자애 때문에 학교에선 온통 그런 생각뿐이었죠. 저도 저만의 세계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이 동생놈들 때문에 저는 멋부리기 좋아하는 여자애들 패거리에 껴서 놀 수도 없었고 좋아하는 남자애랑 시시덕거릴 수도 없었죠. 동생들을 챙기려면 수업 종치자마자 학교 문을 나서야 했거든요. 동생들한테 알아서 놀라 그러고 전 저대로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 얍삽한 놈들이 저한테 그럴 기회를 안 줬어요. 누나, 우리 없으면 누나 친구들이랑 시내 놀러 가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 그런 거 다 알아. 우리 빼고 못 놀게 우리가 계속 막을 거야. 누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겠다. 둘째 녀석이 어렸을 때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자기 형 따라서 셋째 녀석도 똑같이 행동했었고요. 제가 자기들 두고 밖에서 시간 보내고 오면 그걸 자기들 일기장에다 적었고요. 그걸 부모님께 꼭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동생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일기 성실하게 잘 썼다고 칭찬을 받았고 동시에 전 거기에 적힌 내용을 빌미로 잡혀서 엄청난 꾸중을 들어야만 했죠. 넌 누나가 돼서 네 동생들도 안 챙기고 뭐 하는 거야? 네 동생들 간식 챙겨주고 밥 때 되면 밥 챙겨주고 숙제 검사해주고 애들 씻겨주고 다음날 준비물 가방 챙겨주고 매일 이런 거나 성실하게 잘하면 넌 그걸로 우리 집 최고 효녀가 되는 거야. 기집애가 쓸데없이 허파에 바람이나 넣지 말고 네 동생들이나 성심성의껏 돌보면 돼. 제가 동생들의 전용 식모였던 걸까요? 전 아빠의 말씀이 제기에는 넌 네 남동생들 돌보기 위해 먼저 태어난 기집애일 뿐이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아무리 용돈 고이고이 모아다가 생신날 작은 선물이라도 사드리고 어버이날에 정성껏 카네이션 준비해서 바치면 뭐라나요. 남동생 2명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색종이에다가 대충 아빠 사랑해요 이것만 적어도 제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앞질렀는데요. 전 또래에 비해 키가 빨리 큰 편이었기 때문에 체형이 좀 성숙했는데 그럼에도 시장통에 자리한 아동복 매장에서 제 옷을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엄마께서는 사다 입혀주셨네요. 거기가 정말 옷이 저렴한 곳이었거든요. 저도 패션이라는 것에 눈을 떠서 예쁜 것도 입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그러질 못했어요. 엄마, 나도 반짝이 달린 티셔츠 사주면 안 돼? 반 친구들은 그거 하나씩 다 있단 말이야. 난 크게 달린 건 바라지도 않으니까 작은 거 달린 티셔츠라도 하나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거? 엄마가 보니까 애들 입고 다니는 거 예쁘지도 않더라. 그리고 그거 너무 한철 유행이야. 내년만 돼봐라. 그거 아무도 안 입고 다니지. 동생들은 자기들이 입고 싶다는 거 떼쓰고 졸라대면 엄마가 사주잖아. 근데 나는 왜 안 사줘? 이럴 거면 엄마 돈 벌러 왜 나가는 거야? 엄마 돈 벌러 나가기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거 없어. 내가 듣기엔 똑같아. 초등학교 6학년 때 새학기가 생각나네요. 그때 엄마랑 싸웠었죠. 맞벌이를 다니시기 시작한 엄마, 그 이후로 저는 동생들 때문에 제 모든 여가 시간을 잡혀 있어야만 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니 짜증났었죠. 도대체 엄마께서 밖에 나가 벌어오시는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싶었어요. 제가 돈 얘기를 꺼냈더니 엄마께선 무척 당혹스러워 하시면서 차마 대꾸도 안 하시고 저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죄인이 된 것 같아서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동생들은 이불 위로 저를 때려댔고 심지어는 발로 저를 걷어찼었죠. 동생들이 너무 얄밉고 싫어서 저는 저것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면서 빌면서 잠들었었고요.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생활 패턴이 달라져서 어느 정도 동생들 돌보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그것마저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둘 다 학원 하나씩 다녔는데 제 중학교 수업이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딱 맞춰서 그 학원 수업도 끝났으니까요. 부모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었죠. 전 결국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딱 1달간 만에 얕은 자유를 누렸다가 다시 동생들에게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학원을 동생들처럼 그렇게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랑 친하게 지내셨던 분의 소개로 피아노 학원을 남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잠깐 다닐 수 있었던 것이 전부였죠.
그런데 동생들은 저학년임에도 무려 영어학원을 다닌다는 것에 충격받았습니다. 차별도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없었어요. 물오른 사춘기 반항심에 하굣길에서 저는 발길을 틀었고 학원을 마친 동생들을 데리러 가지도 않았으며 오락실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한참 보내다가 늦게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 전 엄청나게 혼났었죠. 동생들이 부모님 앞에서 명년기를 펼친 게 큰 영향을 끼쳤고요. 누나가 안 데리러 가서 우리는 명준이네 아줌마가 태워준 차 타고 집에 왔어.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굶었어. 둘째 녀석이 가련하게 말하니까 옆에서 셋째 녀석은 울상까지 지으면서 동조했어요. 참나, 유치원생도 아니고 집에 와서 혼자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지. 동생들이 불쌍하게 구니까 부모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전 그날 무릎 꿇고 반성문을 써야만 했어요. 자기 전에 방 구석에서 동생들이 몰래 먹고 버린 과자 봉지들을 발견했을 땐 눈물이 핑 돌았던 것 같아요. 먹을 거 다 먹어놓고 뭘 굶었다고 거짓말을 한 건지 동생들의 영악함에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제 중학교 담임 선생님께 연락까지 하셨죠. 수업 마치는 대로 제가 딴 길로 안 새고 바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단단히 일러달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전 영분도 모르고 다음날 등교했다가 담임 선생님께 불려가서 꾸지람을 들었어요. 출석부로 머리도 맞아가면서요. 대체 이 머리통에 뭐가 들어앉았길래 부모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동생들을 방치하냐고 하시면서 절 문제와 다루듯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전 타고나기를 좀 맹한 편이었고 둘째 녀석이 약삭 발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런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저 동생들은 왜 저러지? 왜 나만 당하지? 이런 의문만 있었던 것 같아요. 셋째 녀석이야 자기 형 꼬붕이니까 무조건 따라했던 거고요. 제가 왜 동생들의 친구들까지 관리해가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하지만 워낙 부모님께서 동생들 편만 드시니까 구체적으로 대들 용기가 안 났었던 것이죠. 그러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집안의 비밀 아닌 비밀을 알게 됐어요. 밤늦게 부모님께서 하시는 대화를 들어버렸거든요. 아휴, 이제 끝이 보이네. 정말 올해도 일을 해왔는데 이제서야 빚을 다 갚게 됐네. 그간 고생 많았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진 빚을 같이 갚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고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 그래도 우리 이제 앞으로는 우리 돈 모으고 쓸 일만 남았잖아. 애들 앞날 생각하면서 잘해보자. 그래야지. 애들 아니었으면 나 못 버텼어. 내가 한 푼도 지지 않은 빚을 내가 왜 갚아야 돼. 애들 아빠의 집안이니까. 애들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내가 희생한 거지. 그리고 우리 집 장녀가 자기 동생들 그렇게나 잘 보고 책임져 주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그럴 수 있었던 거야. 우리 딸이 생활력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한 것 같지? 자기 동생들 대학 갈 때까지 자기 목 잘 해주리라고 난 믿어. 우리가 첫째를 딸로 낳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이럴 수가. 알고 보니까 친가 쪽에 빚이 있었고 그걸 갚기 위해서 엄마께서 맞벌이를 자처하시면서 돈을 벌어오셨던 거였어요. 그러실 수 있었던 건 제가 있어서기도 했고요. 제가 말썽쟁이 동생들을 도맡고 있었으니 엄마께서 자유로이 경제생활을 해오실 수 있었던 건데요. 다른 건 다 그렇다고 치겠는데 저희 집이 어째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반쯤은 사기 행각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지고 마셨다는 빚을 전적으로 갚아줘야 했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아빠의 말씀으로 밀어보건대 저는 동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저 묵묵하게 뒷받침이나 하는 말 잘 듣는 식모 취급인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잘 가길 바라신다는 소망은 열심히 드러내고 사셨으나 저에겐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성적을 물어보신 적도 없었고요. 학교 생활 잘하냐고 궁금해하신 적도 없었어요. 전 저에게 공부 압박을 주지 않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며 지내고 있었건만 그게 아니라 집안 형편이 썩 좋지도 않은데 3명 전부 4년제 대학에 보내는 건 달갑니까 전 알아서 빠져주길 바라시는 눈치였던 거죠. 동생들이나 돌보면서 제 학창시절을 전부 다 써버리고 성인이 돼서는 돈을 벌어서 동생들의 학비에 이바지하길 바라신 게 틀림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부모님의 긴 대화를 차분히 엿들었던 것이 제겐 큰 도움이 됐네요. 그 이후로 저는 확구열이 불타올랐으니까요. 저희 집이 친가의 빚을 적극적으로 갚았던 이유는 조금 나중에 알게 됐지만 아빠께서 장남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아빠께서는 친가에서 셋째이신데 왜 굳이 그런 책임을 지신 건지 의아했으나 첫째, 둘째가 여자고 셋째가 남자니 어쨌든 집안의 장남은 셋째고 부모 봉양과 부모 재산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 그거 참 당시의 제 머리로는 굉장히 복잡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저희 집에서 아들 2명이 딸 하나보다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란 느낌은 있었네요. 전 일부러 고등학교를 먼 곳으로 지원했어요. 제 학업에는 일절 관심 없으신 부모님 덕분에 그런 일을 칠 수 있었네요. 당장 고등학교에 입학한 직후부터 저는 동생들과 아주 멀리 멀어질 수 있었죠. 새벽에 등교하고 깜깜한 밤에 귀가를 했으니 부딪힐 거리조차 없었어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입학하고 첫 중간고사 시험 기간을 대비하던 때 집에 와서 늦은 시각에도 문제집을 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다가온 둘째 녀석이 제 뒤통수를 딱 때렸어요. 야, 노예. 요즘 얼굴 보기 왜 이렇게 힘들어? 너 지금 공부하냐? 공부해서 서울대 갈 거야? 서울대 못 가실 거면 아예 그만두시고. 아, 나 배고프니까 라면 좀 끓여봐. 아, 뭐해. 지금 당장 부엌으로 뛰어가서 라면 물 올리라고. 노예 주제에 어디서 주인님한테 등 보이고 공부하는 척 흉내를 내. 와, 순간 어디서 이런 악마가 나왔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둘째 녀석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키도 확 크는 중이었고 목소리도 낮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악랄하고 못된 성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다니는 꼬라지만 슬쩍 봐도 학교에서 문제아로 등극한 듯 싶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생들을 돌봐가면서 부모님께 꾸중 들어가면서 희생을 해왔더니 아주 만만하고 부려먹기 좋은 누나가 되어 있더군요. 전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년 내내 시달려왔으면 충분했다 싶었거든요. 전 문제집을 움켜쥐곤 그걸로 둘째 녀석을 내려쳤습니다. 그때부터 육탄전이 벌어졌죠. 둘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부모님께선 저희를 똑같이 혼내셨지만 그러면서 사과는 저한테만 시키셨어요. 누나가 돼서 모범을 보이진 못할 망정 동생하고 같이 싸우면 되겠냐면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냐면서 아빠께서는 저를 엄하게 밀어붙이셨죠. 그 앞에서 제가 어떻게 했던 줄 아세요? 크게 코웃음 쳤습니다. 아빠, 나중에 아들들 둘 다 등신으로 키워냈다고 후회하실 때 제 탓 포함하진 말아주세요. 전 빼주셔야죠. 전 쟤네 둘 등신으로 키우는데 일조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아빠 엄마 탓인 거예요. 아셨죠? 저도 반쯤은 충동적으로 맹랑한 발언이 나갔는데 아빠께선 울컥하셔서 제 뺨을 한 대 치셨어요. 짝 하는 소리가 나자마자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맞은 그대로 굳어있는데 다음 순간에 엄마께서 저를 확 감싸 안으셨습니다. 왜 때려? 당신 미쳤어? 그렇다고 애 뺨을 때리면 어떡해? 차라리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든가 해야지 어떻게 뺨을 때릴 수가 있어? 엄마께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시니까 아빠께선 멈칫하시면서 별다른 대꾸를 못하셨어요. 절 감싸안은 팔의 온기를 느끼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었죠. 엄마 품에 안겨보지 못한 지가 적어도 6년은 됐다고요. 아주 오랜만에 안겨본 것이었는데 따뜻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동생들 때문에 자존심 지키려고 안 울고 있었던 거 그때 무너져 내려서 결국 울고 말았죠. 우는 저를 보면서 엄마께서는 많이 착잡해 하셨어요. 나중에 대화하면서 알게 된 엄마의 속마음은 그때 많은 생각을 하셨대요. 제가 집에서 너무 소외받고 지내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고 늦은 시각에도 제가 문제집을 펴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눈에 자꾸 밟히셨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엄마께서는 저에게 독서실을 끊어주셨어요. 주말에도 제가 원하는 대로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신 것이죠. 둘째 녀석과 주먹 다짐을 하고 말았던 그때 이후로 동생들과는 틀어졌습니다. 그것들이 아주 키워주고 돌봐준 은혜도 싹 잊고 저를 등한시하더군요. 제가 집에 거의 안 붙어 있었음에도 동생 녀석들이 얼마나 중학교 생활을 개판으로 하는지는 알 수 있었어요. 게다가 각종 명목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뜯어가고 있었지요. 정말 한숨이 나왔지만 저는 수험생이었기에 그쪽으로는 일절 개입하지 않고 공부에만 매진했네요. 전 서울대는 아니지만 그 아래급 정도의 대학엔 갔답니다. 역시 우리 딸. 아빠는 우리 딸이 최고라고 옛날부터 믿고 있었어. 될성부른 떡잎이었지. 대학 합격했을 때 아빠께서는 두 눈을 의심하셨죠.
말문이 막히셨는지 처음엔 아무 말씀도 못 하셨는데 금세 태도를 바꾸시면서 저를 추켜 세워주셨네요. 제 고등학교 생활 내내 공부 어떻게 되어가냐고 한 번도 안 물어봐 주셨으면서 엄마께서 저한테 매점에서 맛있는 거 아끼지 말고 사 먹으라고 용돈 주시는 걸 목격하시자 기집애가 그런 걸 먹어봤자 살만 찐다고 타박하시면서 제 용돈을 걷어가려고 하셨으면서 난데없이 저를 원래부터 믿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더군요. 입시를 마치고 나자 차분한 눈과 마음으로 돌아본 저희 집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엄마셨다는 게 보였어요. 자식 셋 낳고 혼자서 독박 육아하면서 지내셨던 엄마. 저 어렸을 때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모여서 부업하며 적은 돈이나마 꼬박꼬박 버셨고요. 시댁으로부터 지원이나 환대 따윈 받아보신 적 없으시면서 시댁의 빚을 갚으시느라 어린 자식들 두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돈을 버시는 길을 선택하셔야 했던 며느리가 바로 저희 엄마셨죠. 엄마라는 존재로 엄마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엄마를 바라봤더니 너무 안타까운 점들 투성이었어요. 특히나 아빠께서는 그리 썩 좋은 남편감이 아니셨으니까요. 곱씹을수록 엄마의 인생이 너무 슬프더군요. 외갓집이 워낙 멀었으니 엄마는 친정도 가까이 두지 못하고 사시느라 더욱 외로우셨을 테죠. 딸이라곤 하나밖에 없는 제가 너무 딱딱했었던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어요. 예전엔 성인이 되고 나면 이놈의 집구석 따위는 버리고 동생들한테 나중에 복수하겠다는 마음까지 있었는데 막상 성인이 되고 나니까 그럴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잘 돼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네. 전 대학 등록금이 아까운 짓은 안 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대학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도 병행했죠. 대학 졸업 직전에는 넓은 세상이 보고 싶어서 해외도 다녀왔고요. 그러자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한 후에 고민을 하다가 아예 1년간 저기 멀리 호주로 가서 살다 왔습니다. 1년간 지내면서 돈도 벌고 영어도 배우면서 즐겁게 고민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녀와 보니까 엄청난 소식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녀석이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 지금 나이가 몇인데 결혼이라니. 여자애가 한참 연상도 아니고 둘이 1살 차이라며. 근데 결혼을? 뭐라고? 혼전 임신? 제가 기겁을 했고 엄마께서는 손으로 머리를 짚으며 한숨 푹 내쉬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은 이제 한창 군대 입대하고 그럴 때인데 혼전 임신으로 결혼이라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둘째 녀석하고 싸운 이후로는 거의 남처럼 지냈었어요. 말도 별로 섞어본 적 없었고요. 근데 혼전 임신 소식 들으니까 진짜 황당해서 웃음만 나왔고 대체 여자 쪽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기도 했었네요. 이 여자를 제가 큰 올케라고 칭할게요. 큰 올케는 둘째 녀석보다 1살 연상이었고요. 둘이 만난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임신을 한 거였어요. 제가 호주 출국하기 전에 둘이 사귄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낯설진 않았네요. 저희 집안 사람들이 대체로 키가 크고 골격이 좀 있는 편인데 반해서 큰 올케는 키도 작고 덩치도 작았죠. 그런데 인상만은 남달랐어요. 눈이 부리부리했고 목소리도 카랑카랑했네요. 그래서 솔직히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만 슬쩍 했었는데 한 식구가 되니까 떨떠름하더라고요. 둘째 녀석은 경기도 소재의 4년제 대학을 다니던 중이었고 큰올케는 전문대를 졸업한 후였어요. 졸업하고 나서 취업했다가 반년 만에 퇴사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임신한 거였죠. 큰올케 집안에서 결혼에 대한 지원 일절 없었습니다. 큰올케 사촌 언니 3분이 돈을 모아서 냉장고 한 대 사준 게 전부였네요. 최고의 혼수라는 뱃속의 아기. 그것도 손녀 아니고 손자를 제가 뱃속에 품고 시집왔으니까 부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큰올케가 진짜 자기 입으로 했던 말입니다. 아, 세상에 저 뱃속의 아기 제 큰 조카로 인해서 어떤 에피소드들이 탄생될지도 모르고 그 당시엔 저 발언을 흘려들었네요. 어쨌든 둘째 녀석은 제가 귀국하자마자 금방 큰올케랑 결혼해서 작은 빌라 전세로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 빌라는 저희 부모님께서 오래 알고 지내신 분의 친척께서 내놓으신 매물이었어요. 전 내심 큰올케가 시댁 근처에서 시작하는 결혼 생활에 불만을 품고 있진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그건 오산이었어요. 근처에 살기 때문에 피를 본 건 큰올케가 아니라 저희 엄마 쪽이었으니까요. 큰올케가 출산 전에 엄청난 뉴스가 집에서 또 생겨났어요.
갑자기 셋째 녀석이 가족들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분위기 잡을 때부터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며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뭐라고? 넌 이놈아, 네 형이 사고 친 걸 보고도 그럴 마음이 들디? 아빠께선 뒷목을 잡고 거의 쓰러지셨죠. 엄마께서는 말문이 막혀서 그저 멍하게 당신의 막내를 바라보셨고요. 전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셋째 녀석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형을 따라했어요. 오죽하면 둘째 녀석이 저를 괴롭히고 만만하게 보는 것까지 따라했을까요? 그랬건만 설마 혼전 임신까지 따라할 줄은 몰랐습니다. 셋째 녀석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서 눈물을 훔쳤지만 그 모습이 곱게 보이진 않았네요. 작은 올케는 말이죠. 셋째보다 3살 많은 연상이에요. 큰 올케는 딱 봐도 외향적이고 성격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에 비해선 작은 올케가 살짝 순한 인상이고 목소리도 작지요. 상반되는데도 큰 올케랑 작은 올케가 친했어요. 뭔가 통하는 게 있었나 봐요. 큰 올케가 임신하기 전부터 작은 올케랑 따로 연락하면서 잘 지냈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생들이랑 올케들이랑 넷이서 더블 데이트도 했었다네요. 자기들끼리 짝짝꿍이 잘 맞으니 임신한 마당에 거절하고 쫓아낼 명분이 있어야 말이죠. 결국 작은 올케도 저희 집안에 시집왔죠. 올케들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조카들끼리 1살 차이라서 이런 말은 좀 미안하긴 하지만 제게는 제 동생들의 시즌2를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제 동생들도 연년생인데다가 말도 더럽게 안 듣는 남자애들이었기 때문에 태어난 조카들을 보면서 너무 귀여운 한편 얘네들도 자기 아빠들처럼 자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조카가 태어난 지 얼마 후 아빠께서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겨울 아침에 운동 나가셨다가 쓰러지셔서는 이송된 병원에서 이틀 계시고 떠나셨죠. 너무 갑작스러워서 가족들 모두 애도할 정신머리도 못 챙기고 어영부영 아빠를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아빠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변한 사람이 있다면 둘째 녀석 같아요. 말끝마다 욕을 달고 다녔던 경박함이 주된 성격이었던 둘째 녀석이 조금 어두워졌죠. 좋게 표현하자면 어른스러워졌고요.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진다고 남은 가족들은 일상을 되찾고 살아갔어요. 셋째 녀석도 멀지 않은 동네에 살고 있었기에 아이랑 함께 엄마를 자주 찾아뵙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엄마께서 손주들을 자주 돌봐주시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떠났겠다. 이젠 내 손주 새끼들 커가는 걸 보는 낙으로 사는 거지. 인생의 굴레란 죽고 태어나고 하는 게 반복이니까 새로운 생명들 내가 잘 키워줘야겠다. 엄마께서는 흔쾌히 육아를 자청하셨었고요. 참고로 저희 엄마께서는 조건 안 좋은 올케들 정말 그런 걸로 문제 삼으신 적 없어요. 아들 농사 잘 지은 적 없다고 하시면서 그렇기에 남의 집 귀한 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옳다 여기셨고요. 전 인간적으로 그런 엄마의 모습에 존경심이 들더군요. 저도 올케들한테 잘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어릴 땐 동생들이 정말 싫고 지겨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다 큰 성인이 되고 보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머릿속 한켠에 있었고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둘째 녀석이 차분해진 거 보니까 가슴이 괜히 뭉클해진 것도 사실이었고요. 이왕이면 올케들이랑 여자들끼리 친목을 잘 다진다면 남매 간의 자연스러운 융합이 일어나지 않을까도 싶었네요. 하지만 일단 생활이 다르다는 게 첫 번째 장애물이었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 직장이 아주 바빴으니까요. 일도 바쁘고 정신없는 데다가 출퇴근 거리도 상당했으므로 저에겐 자연스레 여가 시간이라는 것이 평일에 일절 나지 않았고요. 주말엔 휴식과 약속이 저의 주된 일이었기 때문에 올케들이랑 어울려 놀 기회가 아예 없더라고요. 올케들은 저처럼 고정적인 일을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특히 저보다 이르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공통점 때문인지 자기들끼리는 잘 뭉치는 것 같았어요. 둘이 한 뭉치로 붙으니까 자연스레 저는 그 조합에서 탈락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올케들이랑 따로 연락하면서 지내기가 저는 점차 멋쩍어졌던 것 같아요. 엄마께서는 올케들이랑 서로 대화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아이라는 매개체로 인해서 워낙 교류를 자주 하시는 것 같길래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은근한 소외감도 느꼈습니다. 저에 비해서 올케들은 활발하고 말주변도 좋고 애교도 있는 타입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엄마랑 손잡는 것도 어색해서 안 하는데 올케들은 보니까 엄마께 팔짱도 잘 끼더군요. 올케들이랑 조카들까지 엄마가 외로우실 일은 없겠다. 내가 출퇴근 거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나가 살아도 문제 없겠네. 아니,
오히려 다들 좋아할지도. 저는 그런 지레짐작을 하면서 직장 바로 근처에 원룸을 얻었어요. 직장 동료한테 집 놓고 다니는 공간을 내주는 대신에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받기로 해서 원룸살이에 들어간 돈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대신에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기 때문에 전 별일이 없으면 금요일 퇴근길에 본가로 갔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자꾸 조카들이 집에 있더라고요. 엄마, 혹시 이번 주말에도 애들이 집에 있는 건 아니겠지? 올케들은 다 뭐하고 애 2명이 다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주말이잖아. 둘 다 약속들이 있나 봐. 애들을 데려나갈 수 없는 자리라니까 어쩔 수 없다지 뭐야. 또? 아니, 중요한 약속이 정말 주말에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왜 애들이 자기 할머니랑 있어야 돼? 아내가 일 있으면 남편이 애를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망할 놈의 동생들은 대체 뭘 하고 있나 싶었죠. 엄마께서는 동생들도 주말이면 쉬어야 되지 않겠냐면서 당신은 주말에 딱히 약속이 없으니 그냥 애들이나 집에서 보고 계셔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행태를 본 게 벌써 그때가 한 달째였거든요. 제가 원룸 얻어서 나가자마자 올케들이 얼씨구나 싶어서 애들을 엄마께 맡긴 게 분명했단 말이죠. 큰올케한테 단단히 일렀습니다. 올케, 내가 웬만하면 그냥 두고 지켜볼까 싶었는데 해도 너무하네. 우리 엄마한테 자꾸만 애들 맡기고 올케들은 나 몰라라는 거 내가 계속 지켜봐야 될까? 올케는 어떻게 생각해? 나 몰라라 한다니요? 어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손주들 돌보는 것에 보람 느끼실 줄 알았는데 불만을 품고 저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안 좋고 그렇네요? 갑자기 우리 엄마한테 탓을 돌리는 건 뭐야? 애를 낳아놨으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지. 힘 닿는 데까지 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걸 왜 남한테 맡겨? 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서운하네요. 그리고 저요, 진짜 독박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우울해서 정신병 걸릴 지경이었어요. 집안일부터 아이 돌보는 것까지 혼자 하려니까 미칠 지경이었고 손목 발목 안 쑤시는 데가 없는데 어머님께서 흔쾌히 맡아주셔서 그나마 숨 좀 쉬고 있었거든요. 잠깐 숨 쉬는 것도 저는 안 되는 사람인가요? 기댈 친정이 여의치 않은 저에게 어머님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지. 자꾸 감정이 오락가락하네요. 둘째 녀석이 꼭 지 같은 마누라를 얻어서 저를 또 엿먹이더군요. 우는 소리 하면서 저를 나쁜 사람 만드는 것 같아서 큰올케는 일단 패스했고요. 작은올케한테도 제가 말은 해놔야겠다 싶어서 연락했었어요. 차라리 둘이서 상의를 하고 번갈아 가면서 애들을 한 번에 맡아 돌보는 게 맞지 않아? 왜 꼭 둘 다 그렇게 시간이 없고 약속들이 생겨. 한 명은 양보를 하도록 해. 번갈아 가며 애 맡기고 그렇게 방법 내라고. 올케들끼리 해결을 해야지. 우리 엄마한테만 자꾸 기대면 별로 좋게는 안 보여. 그치만 애기 아빠가 주말에만 보통 시간이 나니까요. 주말 중에서도 가끔 하루는 일 들어와서 애기 아빠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무튼 주말 그때 아니면 저희 부부는 같이 놀러 갈 수가 없어요. 차 타고 어디 멀리 나가기만 하면 자지러지고 톡까지 하는 애기를 데리고 저희가 어딜 가겠어요. 어머님께서 맡아주겠다고 하셔서 덕분에 시간 내서 그나마 애기 아빠랑 놀러도 한 번씩 다닐 수 있는 건데 사소한 여유도 빼앗겠다고 하시면 정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주말 얘긴 됐고 그러면 평일에는 왜 이틀 3일씩 우리 엄마한테 애 맡기고 어디들 나가는 거야? 전 친구랑 카페도 가면 안 되나요? 요즘 인기 많은 카페들 노키즈존이 많아서 애기는 데려가기 힘들고요. 어디만 들어가서 앉아있어도 애가 울어서 당최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안 우는 애가 어딨어. 다 요령이 생기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전 요령 안 생기던데요. 전 육아의 소질도 재주도 끈기도 없어요. 진짜 사람 돌아버리게 만들더군요. 큰올케랑은 다르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소심하게 말하는 작은올케는 또 그건 그거대로 제 우라통을 터뜨렸어요. 엄마께서는 올케들을 도와주고 싶다 하시면서 차마 육아 거절을 못하시니 이제 별 수 있나요? 제가 동생들한테 따졌죠. 집안 단속 안 하고 뭐 하냐고요.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짝이라도 한 것처럼 저한테 엄청 투덜거리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육아에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왜 말을 얻냐는 등 엄마의 고충은 생각도 안 하고 또 자기들 생각만 하는 듯 했어요.
그래도 제가 잔소리를 해댄 것이 신경 쓰이긴 했는지 둘 다 자기 아내한테 말을 한 모양이었어요. 웬만 엄마께 아이를 전가하지 말라고 했겠죠. 그리고 그게 작은 폭풍을 몰고 왔네요. 큰 올케가 눈물쇼를 해대가면서 롤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와서는 엄마께 사과 인사를 드렸대요. 어머님, 그간 눈치 없이 자꾸 아이 맡아달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불편해하고 싫어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가끔씩이라도 아이 맡아주실 순 없을까요? 피치 못할 순간들이 지내면서 생기기 마련인데 그럴 때 어머니 맞으면 믿을 만한 곳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말을 듣고서는 엄마께서 깜짝 놀라서 넘어가신 거였죠. 올케들과 동생들한테 제멋대로 잔소리 날렸다는 이유로 엄마께서 저한테 한마디 하시기도 했고요. 굳이 그렇게 나설 필요 없었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일이나 열심히 다니라고 집안일에는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잘 하시겠다면서 저를 안심시키려 하셨죠. 괜히 좀 민망해져서 알겠다고 대답해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설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큰올케가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진짜로 또 애를 엄마께 맡길 줄은요. 정말 초강적이더군요. 그쯤 되면 애 키우기 싫어서 환장한 사람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집에 없을 때 벌어진 일들이라 엄마께서 따로 말씀해주지 않으시면 알 길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엄마께서 원래도 그다지 좋지 않았던 허리 쪽의 통증을 자주 호소하기 시작하신 게 마음에 걸렸죠. 예전에 일 다니실 때 허리를 잘못 쓰셔서 그 후로 통증을 좀 달고 사시는 편이었거든요. 전 평일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휴무가 잡히는 셋째 녀석한테 엄마를 맡겼어요. 병원에 모시고 다니라고요. 그랬더니 글쎄 결국은 엄마께서 허리 수술을 받으시게 된 거예요. 수술은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걸 알고 있었기에 처음엔 병원을 의심하기도 해서 다른 병원들도 2군데 더 가봤습니다만 어쨌든 결국 엄마의 상태는 수술을 하게 되어 있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차라리 수술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해두는 게 나을 것 같더군요. 무엇보다 엄마께서 그 편을 원하셨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허리 수술이었고 걱정이 많았지만 엄마께서는 다행히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퇴원하시고 나서는 한동안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지내겠다 하셨고요. 전 엄마를 지켜보러 금요일 퇴근마다 집으로 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때 듣게 됐던 거예요. 그간 올케들이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이들을 엄마께 맡겼었단 얘기를요. 그런데 이제는 허리 때문에 내 손주 강아지 새끼들 그렇게는 다시 못 봐줄 것 같아. 아휴, 봐주게 되더라도 좀 나중 일이지. 지금은 내가 허리 때문에 노상 신경이 쓰여서 애들 봐주고 말고 할 게 아닌 것 같네. 당연하죠, 엄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올케들도 진짜 너무하네. 평일날에 아르바이트 잠깐씩 한다는 거 듣고선 내가 설마 했는데 그걸 핑계 삼아서 엄마한테 또 애를 맡기고 그 일하는 시간보다도 훨씬 길게 애를 맡겨놨던 거잖아요. 얄미워. 그래놓고서 돈 한 푼 안 챙겨드리는 게 말이 돼요? 어린 나이에 임신으로 결혼한 애들인데 돈이 어딨다고. 이제 한창 모을 때지. 게다가 이번에 내가 허리 수술까지 받게 돼서 애들 돈 쓰게 만들어서 면목이 없는데. 내가 그 금액 반 부담했고 두 집에서 반에 반씩 부담했는데 그게 뭐 크게 돈을 쓸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튼 엄마, 어차피 받아야 했을 수술이면 이번에 잘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올케들이 다짜고짜 애들 맡기고 도망가는 건 안 할 거잖아요. 허리 수술한 사람한테 애를 돌보게 할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분간 요양이나 잘하셔요. 올케들의 지난 작태에 기분이 상하긴 했으나 어쨌든 엄마의 허리 수술로 황혼 육아는 중단 팻말을 걸게 됐으니 다 일단락된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올케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의 이상이었더군요. 제가 다시 회사 앞 원룸으로 돌아가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였어요. 엄마로부터 연락이 왔죠. 왠지 목소리에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딸 아직 안 자니? 엄마가 너무 늦은 시각에 전화했지. 다름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우리 딸 어렸을 때 엄마가 많이 못해줬던 것들이 생각나서, 그리고 어렸던 네가 네 동생들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 빈말이나마 안 힘들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네. 엄마랑 아빠가 동생들을 더 위해줬던 건 그렇다 치겠는데 동생들이 보통 야가 빠진 녀석들이 아니었어야 말이죠. 걔네 어렸을 때 지들 일기장에다가 내 잘못 과장해서 일부러 이상하게 적어놓고 그걸로 엄마 아빠한테 다 이러고 나 혼나게 만들었던 거
엄마 몰랐죠?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데. 뭐? 그랬었단 말이야? 아유, 그 영악한 것들을 보았나. 근데 지금 네 말 듣고 나니까 갑자기 좋은 방법이 떠오를 것도 같네. 고민이 좀 있었는데 우리 딸이 지금 그걸 해결해 준 것 같아. 잘 되면 우리 딸한테 바로 알려줄게. 네? 무슨 일이신데 그래요? 참나, 우리 엄마한테 또 뭔 고민이 있으셨대. 하여간에 잘 해결되면 뭐였는지 알려줘요. 엄마께선 저한테 무슨 일인진 말씀도 안 해주고 그냥 해결법을 찾으셨다며 좋아하시길래 의아했는데 주말에 집에 내려가서 그 놀라운 전말을 알 수 있었어요. 우선 천인공노와 롤캐들, 이것들이 엄마께 또다시 애들을 맡겼었더군요. 미친 거 아닌가요? 허리 수술한 사람한테 큰 올케가 먼저 애를 맡기면서 애가 알아서 놀 거니까 그냥 두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이랬다네요. 엄마께선 너무 당혹스러우신 나머지 받아주셨고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실 순 없었던 것이죠. 애가 알아서 밥 찾아 먹고 화장실 잘 가고 안 울고 그러지 않잖아요. 엄마께서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어떻게든 애를 봐주셨고요. 큰올케가 애를 찾으러 왔을 때 이젠 몸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아무 때나 육아를 도와줄 순 없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큰올케는 그 앞에서 아, 네 이렇게 대답을 했었다네요. 근데 큰올케가 출발 전에 화장실을 쓰고 가겠다면서 자리를 뜬 거예요. 그때 엄마의 눈에 큰올케의 휴대폰 화면이 들어왔대요. 카톡 화면이었는데 큰올케의 대화 상대가 작은올케였던 거예요. 화면을 안 꺼두고 자리를 뜬 큰올케 몰래 그걸 볼까 말까 고민하시던 엄마께선 슬쩍 핸드폰을 가져다가 카톡을 확인하셨죠. 그리고 충격적인 걸 보고 마셨어요. 기본 2시간 줄 서서 먹는 맛집이라니까 무조건 오픈 시간에 맞춰가야겠죠? 그날 아침에 후딱 애들은 할머니한테 맡기고 떠나자고요. 크크. 역시 애들은 할머니 손에 커야 제맛이죠. 근데 지금 어머님 댁 아니에요? 맞아요. 허리 수술했던 거 핑계 삼으시면서 아프다고 방금 전까지 저한테 지랄하심. 크크. 그래봤자 우리는 또 애들 맡길 건데 괜한 소리 하시느라 어머님이 참 수고하셔요. 아프다고 하셨다는 게 너무 웃기네. 원래 노인들은 다 아파요. 안 아파도 아프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엄마를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께선 그걸 보시고 심장이 너무 떨려서 방으로 들어가셨대요. 큰올케가 가는 걸 배웅도 못하고 그냥 방에 틀어박혀 계셨다가 잠도 못 이루시고 그날 저한테 전화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올케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싶으셨던 엄마께서는 제 말에서 힌트를 얻으셨고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엄마께서 노트에다가 당신의 육아일지를 적으셨대요. 다 적으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육아 초반부만 적으셨는데 그럼에도 양이 많았다네요. 그러고선 올케들을 불러다가 그걸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애들 키우신 거 기록을 해두시려고요? 혹시 저희한테 육아일기 만들어 넘겨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근사하네요. 당황하던 올케들이 그런 짐작을 내놓았을 때 엄마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손주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마다 조금씩 보여주려고. 여기 잘 보면 애들을 내가 돌본 내용뿐만 아니라 니들이 때마다 나를 얼마나 곤란하게 만들고 나를 부려먹었는지도 함께 적혀 있어. 우리 강아지들이 저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커가야 하루하루 열심히 살 거 아니야. 네? 어머님, 저희 애한테 그런 내용을 보여주시겠다니. 저한테 무슨 악심 있으세요? 맞아요, 어머님. 애한테 교육적이지도 못한 것을 왜 준비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반응은 너희 스스로가 떳떳하고 올바르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렸다. 엄마의 차분한 말씨에 올케들은 입을 딱 다물어 버렸죠. 올케들 둘 다 얼굴이 창백해졌대요. 자기들이 육아에 최선을 다해본 적 없이 엄마에게 전가했던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으니 반박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입이 있지만 할 말이 없는 올케들은 그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죠. 엄마께서는 또한 올케들에게 각각 카톡으로 영상을 하나씩 전송하셨는데 거기엔 조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영상 속의 엄마께서 조카들한테 엄마 안 보고 싶어 이렇게 물었더니 어린 조카들이 엄마는 나랑 안 놀아줘요 라고 둘 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걸 본 올케들은 숙연해졌고요. 엄마께서는 동생들한테도 따로 이르셨어요. 가만 보자. 내가 옛 것을 잘 못 버리는 습성이 있어서 그런가. 우리 아들내미들이 옛날에 썼던 일기장도 여태 가지고 있었지 뭐야.
거기에 얼마나 야가 빠진 술수들이 많이 담겨 있었는지. 내가 니들 자식들이 커가는 대로 그거 다 보여주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다 알려주려고 한다. 그래야 애들이 자기 아빠 유년 시절 닮지 않고 곧게 커갈 수 있겠지. 그러자 동생 녀석들 깜짝 놀라서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들도 자식 낳아 보니까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예쁜데 실망을 안기는 부모가 되긴 싫었을 테죠. 결국 동생들과 올케들 다 같이 자리 만들어서 엄마께 정식으로 사과를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서는 제 속이 다 시원했네요. 그리고 엄마께서 그런 해안을 내신 것이 신기했고 또 존경스러웠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큰조카 생일이 다가와서 따로 밥 사주려고 만났었거든요. 제가 큰조카한테 선물로 뭐 갖고 싶은지, 혹시 놀러 가고 싶은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더니 엄청 신나했어요. 그러더니 한참 큰조카가 제잘거리면서 했던 말이 할머니랑 고모가 제일로 좋아. 엄마는 나 빼고 놀러 가. 이거였어요. 제가 슬쩍 큰올케 쪽을 쳐다봤더니 아주 목이 빨개져 있더군요. 타이밍도 잡았겠다. 제가 시자 노릇 제대로 해봤죠. 올케, 애한테 잘 좀 해. 도대체 언제 철들어서 애한테 헌신할 거야? 가뜩이나 올케가 우리 엄마 부려먹은 것들 다 증거로 남아서 애가 크면 그거 보고 다 자기 엄마 미워하게 될까봐 나는 그게 걱정인데 올케 태평하네? 아니에요. 저 요즘에 따로 놀러 간 적도 없는걸요? 전에 그랬던 걸 애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이고. 애가 워낙 똑똑해서 기억력도 좋고 말도 잘하니까 올케 행적을 다 알거든. 나중에 애가 자기 엄마 만행 보게 되지 않도록 엄마랑 내가 그거 애한테 보여주게 되지 않도록 올케가 행동 똑바로 잘해줘. 알았지? 큰올케가 빨개진 얼굴로 얌전히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자니 그날 기분이 참 묘했네요. 한 가족 안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처를 엄마께서 한 것이라고 시간이 갈수록 생각이 들고 있어요. 동생들도 그 이후로 행동거지 똑바로 하고 있으니까요.